네, 방금 소개받은 차영주입니다. 안 떨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떨려요. 저는 평생교육학을 전공을 했고요. 또 우리 SDGs 4번 목표와도 가장 밀접한 전공이었기에 ESD를 가지고 이번에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제 표지가 교육에서 실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많이 느꼈던 게 뭐였냐면, 제가 딸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네, 저하고 같은 전공을 하고 있고 같이 저랑 제가 키운다기보다 같이 살아가는 딸이 하나 있는데, 저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느꼈냐면, 저희들은 잘 아시겠지만 저희 세대는 책상에 앉아서 그 선생님, 교수님이 이렇게 주입식 강의를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이제 시험 보기 위한 공부였다라는 게 가장 제가 평생 살아오면서 느꼈었는데, 우리 아이한테는 좀 어떻게 좀 다른 방법이 없을까 내부로 둬봤더니 진짜 공부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얘는 포기인가 보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공부 혹은 학습이라는 거에 좀 흥미를 느끼게 해줄까 하다가 고민을 했는데, 저희 남편이 하고 싶으면 하겠지.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까지 오게 된 거예요. 초등학교 4학년까지는 정말 학원 열심히 보냈거든요. 근데 4학년 때부터 갑자기 공부를 안 한다고 때려치더라고요. 그러더니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학원도 안 보내고 얘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밖에 없는데 고민을 하는 와중이었는데, 고1 때 지금은 아직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서울역에 노숙자들이 이제 상당히 많이 이제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명절 때 추석하고 설날에 차례상 차리기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근데 이제 저희 남편이 딸아이를 데리고 설날부터 그 추운 설날에 갑자기 사라졌어요. 뭐 둘이 어디 갔다 오나 보다 했는데 서울역에서 노숙을 하고 온 거예요. 그 차례상 차려주기. 그래도 한 번도 안. 근데 그때 당시에 저희 아이가 아토피가 되게 심하거든요. 근데 그 노숙을 했으니 그분들하고 같은 텐트 안에서 같은 이불을 덮은 거예요. 저는 기절을 하려고 했죠. 근데 저희 딸이 처음에는 가면서 울었대요. 아빠한테 가기 싫다고. 근데 이제 아빠가 한 번만 가자. 가서 네가 해줘야 될 게 있어. 여기 데리고 갈게요. 그랬더니 갔다 와서는 다음날 온 거예요. 연락도 안 되고 전화도 안 받고 저희 집안들은 난리가 났죠. 이제 애 데리고 애를 데리고 어디로 갔을까 하다가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에 왔더라고요. 왔는데 정말 아직도 그 냄새가 생생해요. 딱 저희 책상 요 데스크 요 정도 거리에서도 냄새가 딸아이에서 몸에서, 그것도 여고생 몸에서 어찌나 냄새가 심한지 코를 막았는데, 그런데 그 다음에 그 해 추석 때는 본인이 자발적으로 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고등학교 때는 아직 학생이니까 본인이 스스로 뭔가 알아서 하려고는 못 해봤는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에 들어가면서부터는 이제 대학생이 되다 보니까 성인이다 보니까 본인이 그렇게도 하고 동아리 활동도 하고 또 여기 앉아계신 이창훈 교수님한테 강의도 듣고, 그런데 그러면서 해마다 이제 자기가 용돈을 모으고 알바를 해서 기부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항상 저한테 저희가 사는 곳이 영등포입니다. 영등포 여기에도 상당히 그분들이 많이 계세요. 지금은 많이 이제 어디로 가셨는지 많이 눈에 띄지는 않지만, 영등포역을 지나가면서도 항상 저희 딸이 제가 옆으로 살짝 피해요. 그러면 저희 딸이 막 뭐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이런 실천에 대한 것이 굉장히 크구나. 그리고 나서 대학을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학이라는 것이 공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부족한 걸 좀 채우고 싶다. 그러면서 대학에 가게 되고 사회복지를 전공을 하고,
그런 걸 보면서 저보다 저희 딸이 띠동갑이거든요. 저보다 좀 나은 것 같다. 그런 걸 보면서 이 실천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경험이라는 게 중요하다. 교육도 경험이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너무 제 사연이 길었습니다. 우선은 제 목차를 보시면 1.2 SDG 시대에 왜 ESD인가? 이거는 제가 그때 당시에는 잘 몰랐었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딸아이의 그 차례상 차려주기를 보면서 이게 바로 ESD구나. 그거를 한참 지나고 나서 알았습니다, 사실은. 이 장은 일본의 ESD 사례입니다. 특히 이제 오카야마시와 기타큐시 중심으로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일본의 ESD는 이제 많이 이창호 교수님도 강의 시간에 많이 말씀하셨던 부분이긴 하지만 왜 오카야마시냐라고 또 얘기하시면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 책에서 보고 다큐를 아무리 봐도 솔직히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뭐하지만 저는 제가 70년생입니다. 한번 보고 듣고 하면 잊어버리더라고요.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그런데 제가 몸으로 느낀 거는 계속 남아있더라고요. 근데 오카야마시를 작년에 이창원 교수님하고 시찰단을 다녀왔습니다. 갈 때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근데 다녀오고 나서 왜 이런 게 필요한지를 그때서야 느꼈습니다. 3장은 유럽에서 독일의 사례를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독일도 상당히 잘하고 있는 국가 중에 하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일본과 독일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 평택시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시사점을 한번 스타트 분석을 해봤습니다. 5장에서는 그렇게 해서 평택시의 적용 가능성과 실행 전략으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라고 해봤습니다. 1장을 보시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 회장님께서도 4.7 목표, 그러니까 4번 목표에 대한 것을 살짝 언급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말씀은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은 ESD4 2030입니다. 아까 이창원 교수님하고 잠깐 얘기를 했는데 이게 왜 4냐? 2가 아니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학부는 영문학을 해서 자신 있게 대답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수그러들더라고요. 잠깐 잊어버렸습니다, 그때는. 근데 2라는 것은 어디로 가는 거고 4라는 거는 뭐뭐를 위해서라고 자신 있게 말했어야 되는데 이 순간 질문을 하면은 멈칫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한 ESD 로고와 함께 가져왔습니다. 또 보시면은 SDGs와 ESD와의 관계입니다. 물론 모든 SDGs의 1번부터 17번 목표가 ESD와 다 연관성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이제 많이 들으셨지만, 근데 이분에 대해서 이제 특히 6개를 제가 한번 연결을 좀 시켜보았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집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그림은 왜 ESD가 SDGs의 실현의 열쇠인가? 이 또한도 저의 사례입니다. 저희 딸이 저에게 이제 우리 부모님과는 좀 다르게 저는 이제 좀 딸하고 좀 같이 가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딸아이가 저한테 보여주는 모습들이 좀 우리와는 좀 많이 다르구나. 그러면서 제가 어떤 걸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 계기들을 주는 것 같습니다. 교육의 전략적 역할입니다. SDGs를 실현하는 교육적 해답입니다. 이 또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SDGs는 구조적인 변화와 인식 전환을 요구합니다. 제가 그 당시에 저희 딸아이를 보면서 그게 이제 10년도 넘었죠. 그걸 보면서 제 인식이 많이 전환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런 것이 그때 당시에는 참 그게 제가 어떤 인식이었는지 제가 무슨 사고를 가지고 하는지 몰랐던 거였는데 이제는 자신 있게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SD였습니다. 또한 ESD가 어떤 저의 태도나 행동에도 많이 변화를
내가 시켰다라는 과거용보다는 시키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래서 가감하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또한 또 이렇게 제가 앞에 여러분들 앞에 감히 서 있는 것도 하나의 저한테는 커다란 변화였던 것 같습니다. SDGs 4의 의미와 교육의 전략적 역할입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한번 지루하실 것도 같고,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 중에 돌아서면 잊어버립니다. 들을 때는 너무 이해가 가요. 그런데 돌아서면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니라 그걸 배웠나? 이렇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 회장님께서 4.7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셨습니다. 내용은 살짝 다릅니다. 근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제가 여기서 한번 이렇게 가감하게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누구 이렇게 딱 일어나셔서 읽어주십사 하면은 읽어주실까요? 핵심 요소만 읽어주시면 됩니다. 지속 가능 발전. 네, 감사합니다. 또 인권, 공평등, 평화와 협력, 대제시 인성, 문화적 다양성, 지속 가능한 삶의 방식. 네, 감사합니다. 저분은 분명히 오래도록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학생들을 가르칠 때 보면은 제가 앉아서 듣는 것보다는 제 입에서 나오는 게 굉장히 오래 가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은 곧 제 것이 되더라고요. 저는 그러한 것들이 교육이 학습이라는 표현을 그래서 하고 싶습니다. 또 보시면 정책입니다. 이 또한도 기존에 앞전 강의에서 많이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역시 이런 부분들을 형식이라고 봐주시고 한 번 더 마지막 강의이니 읽어주십사 하는 뜻에서 작성해보았습니다. 1번의 ESD 사례입니다. 오카야마시. 저한테는 정말 힘든 도시였습니다. 사실은. 제가 오카야마시에 갈 때, 시찰단을 갈 때 함께 참석을 못하고 그때 제 계단에서 미끄러져가지고 좀 다쳤습니다. 그래서 같은 시간에 같은 비행기를 못하고 혼자 따로 갔습니다. 그런데 순간 엄청 망설였습니다.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데 가야 될 것 같아서 갔습니다. 갔는데 다들 숙소로 다 이동을 다 하셨더라고요. 저 고개 숙이고 계신 이은민 교수님 저 모른 척하고 가셨고요. 전부 다 저 혼자서 그 낯선 도시에서 지하철 타고 신간센 타고 정말 하루 꼬박 걸려가지고 밤 12시 넘어서 도착하더라고요. 숙소에. 제가 되게 길치거든요. 고백하자면 오늘 여기 오는데도 비전동 빽빽빽 돌아서 오더라고요. 여기 학교에 도착하는데 깜짝 놀라서 중간에 내려서 택시를 타야 되나. 가겠지 믿었습니다. 역시 도착했습니다. 근데 엄청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런 제가 낯선 나라에서 오카야마시로 돌아다니는데 일본어도 모르고 일본 사람들은 영어도 잘 못해요. 영어도 안 되고 그냥 보고 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지하철 거꾸로 타가지고 엉뚱한 데서 내려서 또 다시 헤매고 올라오고. 그래서 그런지 오카야마시는 저한테 약간의 그 경험이 많은 걸 느끼게 해줬던 곳이었습니다. 기타큐시는 왜 기타큐시 사례를 들었냐면 기타큐시가 원래는 공업도시였답니다. 그런데 그 공업도시였던 기타큐시가 환경하고 그다음에 어떤 그 탄소 중립을 도시로 바꾸면서 도시재생으로 바꾸면서 변화되었던 그리고 또 ESD를 실천하고 있는 도시라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두 지역을 사례로 들어왔고요. 오카야마시 같은 경우는 저 다음으로 강의해 주실 신수철 선생님, 박사님이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보시면 일본의 SDG 국가정책과 ESD 추진 전략입니다. 그림을 보면 지역과 함께하는 지속가능 발전 교육입니다. 우리 평택시에서도 많은 실천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 지금 지속가능 발전 대학도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다고 보입니다. 정책 개요는 한번 많이 또 들어보셨을 거고 우리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와는. 그렇다고 해서 꼭 따라갈 거는 아니지만 우리는 맞춰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발전 교육입니다. 지속가능 발전 교육. 이 또한도 많이 글을 보셨을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 이렇게 실행을 하고는 있지만 우리도 평택에서 가장 먼저 지속가능 발전 대학 시작했듯이 우리나라도 전국으로 많이 이렇게 실천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민과 함께 만든 교육입니다. 오카야마시가 계속 나오고는 있지만 이 또한도 오카야마시라는 그 제목은 있지만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모든 일본의 지자체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역시 우리나라도 많이 잘 진행되고 있지요. 네, 저는 많이 봤습니다. 또 보시면 아까 제가 기타 큐슈에 대해서 왜 기타 큐슈인가에 대해서는 아까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는 설명이 되어 있고요. 지속가능 발전 교육에 대한 홈페이지를 제가 사진으로 가져와 봤고 혹시 가능하시면 한번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들여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본어를 몰라도 그림을 보고도 초등학생용으로 나오기는 했으나 그림을 보고도 아 이렇게 하는구나 라는 게 보였습니다. 여기 또한 ES 실천 방식은 어떻게 했는가. 우리 전부 다 보고 있으면 일본의 사례가 마치 우리가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독일의 경우는 약간 우리와 일본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유럽 쪽이다 보니까 그런 차이를 보여주는 것 같고요. SDGs와 ESG 추진 구조를 보시면 마찬가지입니다. 독일도 국가전략이고요. 그리고 또 주무부처도 저렇게 정해져 있고 또 ESG 실행 체계도 교육부에서 주정부 협의체로 그리고 지방정부로 시민단체 간 네트워크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2017년 유네스코를 반영하여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하고 ESD를 공식 정책으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또 시민단체라든가 교사연합, NGO, 학교들이 함께 참여하는 다층적 네트워크 구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도 저희도 각각 시민단체는 시민단체대로, 교사는 교사대로, 학교는 학교대로, NGO는 NGO대로 근데 이런 것들이 각각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네트워크로 우리도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모든 사람들의 바람이겠죠. 그럼 평택시에서 먼저 시작을 한다면 더욱더 큰 시너지 효과가 보이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정책 추진 핵심 특징입니다. 추진 주체는 연방교육연구부고요. 우리하고는 이름이 좀 다르죠. 그래서 보시면 시민단체나 학교, 대학, NGO 역시 모두가 똑같습니다. 유럽이 다르다 아닙니다. 모두가 똑같습니다. 아시아도 그렇고 일본 또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이제 그 책만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분들이 강의에서 어떻게 하는지 이런 사진들을 보시면 우리도 많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앞에서 이제 저를 보시는 강사를 보시는 게 아니라 같은 학생, 그러니까 수강생들끼리 마주보고 앉아서 토론하듯이 진행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고 있으면 좀 우리보다는 좀 개방적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4장에서는 스와트 분석입니다. 일본과 그다음에 독일의 이제 정책을 스와트 분석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평택시에 적용할 것인가 한번 들여다보고자 하였습니다. 보시면 일본 같은 경우는 강점이 보시면은 지역 거버넌스 모델을 발달시켰고요. 또 행정 의존형 구조입니다. 약점은 그리고 기회를 보시면 ESD4 2030 글로벌 이니셔티브와 일치를 하고 있고요. 또 미래도시 확대에 따른 교육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위협을 보시면 지속적 예산 확보의 불안정성입니다. 이거는 일본만 그런 게 아니라 저희는 특히 더 저희도 그렇다라고 보입니다. 예산이라는 건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교사 공무원의 인식에 편차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책 변경 시 실행 동력이 약화가 우려된다라는 게 위협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독일의 스와트 분석을 보시면은 독일 같은 경우는 국가행동 계획 수립으로 구조화된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약점을 보시면 실행 주체가 다양합니다. 그리고 또 그렇다 보니까 일관성 유지가 어렵다는 겁니다. 기회를 보시면 기후 위기나 다문화 이슈 등 교육 주체 주제 확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유네스코 및 EU ESD 전략에 참여를 합니다. 이 기회고 또 보시면 위협을 보시면 참여 피로도라든가 지속적 동기 유발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저희도 마찬가지라고 보입니다. 또 실천을 체계적으로 측정하거나 평가하는 지표가 부족합니다. 이거는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일본과 독일이 이런 스와트 분석을 통해서 평택시 적용을 했을 때 제가 본 관점은 이렇게 네 가지가 나왔습니다. S와 W와 O와 T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생각하는 거는 제가 직접 몸으로 느꼈다기보다 이런 문헌 그동안에 연구해 오신 교수님들이나 연구자분들의 의견입니다. 그렇다면 직접적으로 지금 현장에 계신 평택 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실은 이 얘기를 좀 많이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실지. 강점, 평택시의 강점은 뭘까요? 젊은 인구가 많다. 네. 너무 좋습니다.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실 수 없을까요? 강점. 평택시의 강점. 도시가 좀 커지고 있다라는 느낌도 저는 듭니다. 주변 도시, 주변 작은 도시를 이렇게 흡수해서 맞습니까? 네. 그러면은 약점은 뭐가 있을까요? 역시 두 가지. 이거는 진짜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환경이 안 좋아요. 쓰레기. 또 교통. 이거는 뭐 평택시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죠? 또 더 있을까요? 하나만 더. 약점. 아이들이 체험할 공간이 부족한. 체험 공간. 네. 체험 학습할 공간이 부족하다. 네. 알겠습니다. 기회. 평택시 기회. 이것도 세 가지. 하나, 둘, 셋. 어떻습니까? 먼저 이쪽 세 개. 하나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기회. 평택시의 기회는 뭐가 있을까요? 아까 나온 것 중에 말씀하신 그 젊은 친구가 많다. 네. 많아지는 그 인구만큼 정책적으로 홍보나 이런 식으로 해서 환경에 관심을 붙여서 시민형 그런 네트워크를 만들면 젊은 사람들은 이게 자기가 이게 해야 될 이유가 있고 와닿으면 실천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평택시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실천을 평택시에서 먼저 한다면 멋있을 것 같습니다. 가운데 분단위 선주가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기회. 숫자는 여기가 제일 많습니다. 저쪽보다. 없으십니까? 제가 지명해 드릴까요? 저 맨 뒤에 하나, 둘, 셋, 네 번째 분. 선생님. 네. 기회. 반도체 삼성전자가 평택에 위치돼 있다는 게 삼성전자 반도체 대기업의 위치. 일자리 창출이나 지역사회 어떤 뭐 지방 세수나 여러 가지를 많이 받을 거예요. 발전해 있고. 감사합니다. 이쪽에서는 어떨까요? 기회. 평택시는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인구가 늘어나고 또 주택 문제나 이런 게 현재 다른 도시에 비해서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주거가 안정될 수 있고 또 인구가 늘어나면 도시 규모가 더 커지고 화성처럼 특례도시 이런 것도 충분히 계획할 수
생각하면 위험이 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반대로 생각하고 계시는 평택시가 가지고 있는 위험은 뭐가 있을까요? 저런 분이 마주 너무나 이주민들의 갈등, 사회적 위협, 환경적 위협도 있습니다. 미국기지도 때문에 그리고 경제개발 부분에서도 갈등이 있고 산업의 한쪽으로 편입되어져 있어서 평택시의 미군기지는 저희 아빠가 평택시에서 카츄샤에서 근무를 하셨거든요. 어렸을 때는 굉장히 좋은 줄 알았습니다. 카츄샤 미군 부대가 있는 게. 근데 요즘은 미군 기지가 미군에 대해서 주둔하는 것들을 반대하지 않는데 주둔해서 이렇게 몸이 토양오염이나 네. 그런 기본적인 상식적인 부분에 있어서 네. 우리가 예전에 1950년 6.25 전쟁 때 대한민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관계 문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동두천에서 전가지고 그래서 뭐 평택보나 안동천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중적 위협은 있다. 네, 감사합니다. 위협. 저랑 기회 요소에 삼성전자 말씀하셨는데 저는 위협 요소에 삼성전자만 있는 것, 그러니까 글로벌한 기업들이 다양하게 있지 않고요. 실제 삼성전자의 세수에 너무 집중되어져 있고 기업이 다변화되어져야 되고 다각화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들이 실제 위협 요소라고 좀 다른 관점으로 얘기하시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경기 둔화가 됐을 때 공급망이나 이런 부분에서 평택에는 삼성전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망하면 평택도 망하는 그런 아니요, 평택에 삼성전자만 있는데 그 가장 큰 게임이 그래서 그냥 삼성전자가 최근에 들어오니까 자꾸 삼성전자 얘기를 하는 거지. 실제적으로 오래전부터 그 공단이 12개나 돼. 수도면만 잘 살리면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선생님 저는 평택의 의료적 문제가 크다고 생각해요. 대학병원 같은 유명한 대학병원 같은 게 없어서 지금 저희 지역 사람들은 천안으로 가던가 수원으로 이런 게 가서 의료를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 심각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의료 쪽이 조금 최근에 저도 병원을 가는데 큰 병원 찾아가려고 본능적으로 찾아가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평택시의 한번 사례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제가 본 기사라든가 이런 데서 보지 않았던 얘기를 좀 들어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행 전략으로는 어떻게 하고 그것이 지역 실천, 글로벌 정책에서 어떻게 지역 실천으로 갈 수 있는가 한번 저희가 이제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저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은 마찬가지로 제가 드린 것들은 전부 다 연구자님들, 교수님들이 연구하신 걸 토대로 만들어놨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해주신 여러 이런 이야기들을 교수님들이 많이 참고를 하실 것도 같고 저 또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그동안 알아왔던 거와는 좀 다른 내용들을 좀 오늘 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ESG 실천 4대 전략 방안입니다. 첫 번째로는 정책 기반이 되어야 되겠죠. 제도화되고 그리고 또 실행 조직이 탄탄해야 되겠죠. 또 세 번째로는 그러한 정책 기반과 실행 조직을 가지고 교육을 실천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그것이 계속 지속성이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전략 방안으로 4가지를 말씀을 드렸고요. 네, 저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사실은 하고 싶은 말씀은 말을 너무 많아서 메모를 해왔는데 막상 잘 안 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의를 아주 잘하시는 분인데 조금 떨림이 저는 좀 느껴졌습니다. 자, 다시 한번 경례의 박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바로 진행할게요. 신일초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방금 후계 받은 신윤철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이제 차영주 박사님께서 이제 일본, 독일 등의 여러 가지 해외 사례들을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하지만 이게 좀 아마 처음에 들으셨을 때는 좀 생소하시기도 하고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분들도 많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워낙 이제 좀 거대한 단문이기도 하고 이것들이 막상 우리 피부에 와닿기는 힘든 주제이기 때문에 이거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어려운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제 강의를 준비하면서 저는 그렇다면 작은 실천 사례들, 특히 일본의 두 작은 지역의 실천 사례들,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운 사례들을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어떻게 소개를 시켜드릴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아까 차영준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직접 갔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를 시켜드릴 지역은 바로 온나촌이라는 곳과 마니와시입니다. 아마 이 두 곳을 들어보신 분들은 그렇게 아마 거의 없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온나촌이라는 곳은 오키나와에 있는 작은 지역 중에 하나이고 마니와시라는 곳은 아까 이제 차영준 박사님도 소개하셨지만 오카야마 현이라는 곳에 있는 도시입니다. 자, 마니와시는 도시라는 건 알겠는데 그럼 촌은 뭐일까요? 촌 한자는 똑같습니다. 마을인데 우리나라로 치면은 읍 수준 정도입니다. 읍면동 할 때 읍 수준 정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온나촌이라는 곳조차도 매우 활발하게 SDGs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차영주 박사님, 이창원 교수님, 그리고 저기 계시는 이흥혁 교수님 이 분들과 같이 오키나와의 온나촌과 오카야마의 마니와시를 갔다 왔습니다. 그것도 작년 여름입니다. 여러분들 일본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름에 정말 덥습니다. 우리나라 대구보다도 아마 더울 겁니다. 근데 갈 때 그거 2번을 갔는데 이창원 교수님하고 이흥현 교수님 정말 걱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왜냐? 두 분 다 너무 얼굴이 계속 빨개지시는 거예요. 아니 특히 이흥현 교수님은 얼굴이 원체 빨개신데 오키나와 돌아다니는 특히 오키나와에 계속 얼굴이 빨개지시니까 아이고 저러다 쓰러지시면 어떡하지? 정말 걱정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몸 건강히 잘 다녀오셨습니다. 제 소개를 잠깐 드리면은 저는 일본의 와카야마라는 도시에서 석사를 했고 중국 난징에서 박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와카야마에서 석사를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저는 통역을 담당했습니다. 일본 오키나와의 온나촌 그리고 오카야마의 마니와시 이 두 곳에 갔을 때 그곳 사람들과 그곳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통역을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다른 분들도 같이 가셨던 많은 분들도 많은 것을 느끼셨겠죠. 하지만 저는 일본어로 직접 그걸 듣고 이해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 다른 분들보다도 좀 더 그분들이 말하고자 하는 말을 이해를 좀 더 깊이 했을 것이라고 감히 자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이 온나촌, 마니와시 이 두 지역의 실천 사례들을 제가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잘 소개해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제 강의의 목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우선 먼저 그러면은 온나촌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온나촌입니다. 자, 오키나와라는 곳에서 오키나와 섬에서 약간 북쪽에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바다와 연해 있죠.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온나촌은 우리나라의 읍정부에 해당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인구는 약 11,000명에 불과하지만 연간 약 28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을 하는 그런 리조트 지역입니다. 그리고 되게 바다가 정말 파랗게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이제 저희들이 오키나와 갔을 때 직접 그 근처 바다도 갔었거든요. 이흥현 교수님도 이창원 교수님도 직접 보셨겠지만 바다가 정말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이렇게나 많이
온다는 것이 이해가 갈 정도였습니다. 자, 하지만 결국에는 인구는 11,000명 수준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워낙 작은 지역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오키나와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본 본토에서 매우 떨어져 있는 곳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키나와에서 일본 본토로 이사하는 인구들이 더 많으면 많았지 일본 본토에서 오키나와로 유입되는 인구들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구는 11,000명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당연하겠지만 우리나라 지방과 똑같이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곳입니다. 아까 제가 굴지의 리조트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당연하겠지만 그것답게 대부분의 산업은 숙박업과 관련된 숙박업과 요식업에 치중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어업도 하고 있지만 그 어업도 그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온라촌이 그럼 어떻게 SDGs를 하고 있느냐? 자, 아마 이창원 교수님의 강의를 혹시 들으셨거나 아니면 뭐 글을 보신 적이 있는 분들은 혹시 아실지도 모르겠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 내각부에서 추진본부를 만들고 있고 그 내각부에서 아예 일본 수상이 그 추진본부의 본부장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예 일본 내각에서 체계적으로 SDGs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온라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온라촌 SDG 추진 본부를 만들고 거기에 촌장, 뭐 예를 들면 뭐 읍장 정도가 되겠죠. 그런 분이 아예 본부장으로 위치를 하고 계시고 일본의 일본 온라촌의 그런 모든 행정 체제들이 모두 SDG 추진 본부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추진본부에 관한 실무는 온라촌 기획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체계적으로 자기들이 SDGs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무엇보다 일본에서는 미래 SDGs, 미래 도시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본의 각 지역에서 자기들이 SDGs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일본 중앙정부에 나타내고 자기들이 그 사업들이 정말로 미래도시 사업으로서 인정을 받으면 이것을 일본 중앙정부에서 인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당연하겠지만 온라촌도 이 SDGs 미래도시 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단순하게 SDGs 미래도시 사업에 선정된 것뿐만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SDGs 모델 사업으로 선정되기까지 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자, 온라촌 인구 몇 명이었죠? 11,000명이잖아요. 그렇죠? 그 인구 11,000명의 온라촌이 그냥 SDG 미래도시 선정된 것뿐만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SDG 모델 사업으로 선정되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지역의 규모, 뭐 예산의 규모 이런 게 아니라 이 지역이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일본 중앙정부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는 얘기죠. 그만큼 온라촌의 노력이 그만큼 대단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더 실천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키나와 온라촌의 사업은 이 두 글자로 정의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산호입니다. 자, 온라촌은 산호의 마을 선언을 실시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산호와 사람에게 친절한 마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제가 온라촌의 바다가 매우 아름답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동남아시아 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동남아시아 바다를 보셨을 때 우리나라 동해나 이런 곳과는 다르게 색깔이 에메랄드빛으로 매우 아름답다는 걸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수질은 거의 동일합니다. 동남아시아나 우리나라 수질은 거의 동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메랄드빛으로 왜 그렇게 아름다울까요? 예, 맞습니다. 바로 산호 덕분입니다. 온라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그 산호가 매우 잘 펼쳐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다가 아름다운 겁니다. 그런데 90년대부터 산호의 백화 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산호초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합니다. 자, 산호 덕분에 아름다운 바다가 펼쳐져 있고 그 덕분에 굴지의 리조트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산호가 지금 없어지고 있는 겁니다. 당연하겠지만 이거는 그냥 환경의 문제를 떠나서 자신들의 산업에 직접적으로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산호를 중시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업협동조합이 산업 양식 사업을 실시하면서 산업 보전을 실현을 하고 있고 이거를 단순하게 어업이나 해양 관련된 산업뿐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이거를 마을 전체에서 모두 협력해서 이 산호 보전을 실시하자 이런 차원에서 산호의 마을 선언을 실시를 한 겁니다. 자, 이 산호의 마을 선언을 중심으로 해서 이것이 어느 한 특정 분야에만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환경, 경제, 사회 이 모든 것들이 상승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그들은 판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호의 마을 선언을 실시를 하고 산호 보전을 위해서 모든 마을이 심하여 협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우선은 온나촌의 마린 레저 협회 등의 이제 레저 협회가 있습니다. 이 협력 아래서 매년 2번은 산호의 상태를 주기적으로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직접 그 온나촌에 갔었을 때 거기에서 발표를 하시던 분들이 우리가 산호가 조금씩 증가하고 있으면 정말 효과를 잘 보고 있다. 이렇게 매우 긍정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환경에 친화적인 해양 레저를 추진하기 위해서 그런 국제적 가이드라인인 그린핀즈라는 것을 도입해서 그냥 레저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 친화적인 레저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한 것들도 자기들이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놀라웠던 것은 이것들이 그냥 사람들의 실천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도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도 교육이지만 이게 공교육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산호 양식, 그 다음에 산호의 그런 정보들 이런 것들이 일본 온나촌의 공교육에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 초등학교, 중학교에 이르기까지 이들이 기본적으로 산호 양식에서 어떻게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하는지 어떤 노력을 경주를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온나촌의 이러한 산호를 중심으로 한 보존 정책, 보존 노력은 매우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여기까지만 보면은 그냥 단순하게 뭐 바다에 접해 있는 사람들이니까 바다를 위해서 노력하는 건 당연하지 않나? 라고 여기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뿐만 아닙니다. 이 바다를 위해서 온나촌의 육지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은 이게 황토물이거든요. 이게 산호학의 가장 치명적인 적토물이라고 합니다. 이 적토 유출을 막아야만 산호의 보호를 위해서 산호 보호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여기에 김 회장님도 계시지만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같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정책이 바로 트래시 커버 크롭 대책, 허니 앤 코랄 프로젝트, 바로 그린벨트 정책입니다. 즉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산호의 마을 선언이라는 게 그냥 누군가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온나촌 전체가 핵심에서 노력하기 위해 선언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단순하게 해양에만 치료한 것이 아니라 육지에서 농업에 종사를 하시고 있는 분들까지 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은 우선 트래시 커버 크롭 대책입니다.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일반 이런 대책을 이게 트래시 커버가 뭐냐면은 오키나와의 특산물인 사탕수수 잎을 깔아서 토양 유출을 방지를 한다는 겁니다. 비가 오기 시작하면은 적토가 그냥 나가버리지만 이런 식으로 사탕수수 잎을 미리 깔아놓게 되면은 그렇지 않았던 것보다 적토 유출이 훨씬 더 경감한다고 합니다. 특히 이 사탕수수 잎 같은 경우는 어차피 오키나와의 특산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거는 자원순환도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죠. 자, 여기 지금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여기 왼쪽 편이 대책을 실행한 것이고 오른편이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둔 것입니다. 딱 사진으로만 봐도 정말 명확하게 적토 유출의 그 차이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일본도 고령화 사회고 특히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는 정말 고령자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온난촌 인구는 11,000명밖에 안 된다고 했죠. 당연하겠지만 농업에 종사하시는 인구도 적기 때문에 이거를 혼자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민 청년부 마린 레저 협회 사람들이 같이 봉사활동을 참여를 해서 그 적토 대책을 원하시는 분들은 같이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식으로 농업 그 다음에 아니면 레저 협회 여기가 따로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서울 온난촌 전체의 사람들이 합심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 대책은 바로 화이트라인 프로젝트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은 더 잘 아시겠지만 휴경지가 있습니다. 자, 이 휴경지를 그대로 두면 당연하겠지만은 적토 유출이 될 수밖에 없죠. 자, 그 휴경지에 꿀을 얻을 수 있는 꽃을 심는 겁니다. 그 꽃을 심고 거기다가 벌을 풀어서 양봉을 하면서 꿀을 수확을 합니다. 그리고 그 꿀을 판매를 해서 다음번에 꽃의 묘목 구입 자금으로서 활용을 하기도 하는 거고, 그리고 심었던 꽃은 어떻게 하느냐? 어차피 꽃은 그대로 시들게 되면은 천연 비료가 된다고 합니다. 그 천연 비료가 돼서 그대로 트랙터 등을 통해 가지고 그 경지를 갈아엎어 가지고 다시 이제 농사를 짓는 그런 식의 농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러한 자금의 순환을 통해 가지고 지속 가능하게 육지에서 바다를 보호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자, 마지막입니다. 그린벨트 정책입니다. 베티버라는 작물을 이 수로가에 심어서 적토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베티버라는 것은 이제 벽과에 속하는 이제 식물인데요. 자, 이게 그냥 이제 이삭이 나고 종자가 형성은 되지만 바라는 역이 없어서 잡초화가 될 우려가 없다고 합니다. 아마 이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이제 정말 잡초 제거 때문에 정말 힘드시겠지만 이 베티버라는 식물은 잡초화가 될 우려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생명력이 강해서 트랙터로 밟아도 다시 자란답니다. 그만큼 이제 강하고 또한 잡초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도입을 했다는 것이죠. 특히 성장 속도가 빨라가지고 2, 3m까지 자라기 때문에 수시로 베어내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베티버라는 거는 어쨌든 다시 그러면은 이제 자라나고 또 이제 죽으면 다시 버려야 되잖아요. 자,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온난촌 사람들은 활용하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이런 식으로 베티버를 잘라낸 다음에 상품으로 만들었습니다. 금줄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상품을 개발을 해서 이거를 판매하는 사업도 병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3가지 정책을 온난촌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들은 산업화, 이 3가지 단어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적토 대책, SDG 정책을 그냥 SDG 정책으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산업화를 시켜서 기업들과 연계를 시켜 이러한 대책이 그냥 돈이 들어가는 정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하게 하겠다라는 것이 그들의 목표였습니다. 이걸 들으면서 그때 당시에 이제 경기도 분들하고 같이 갔거든요. 그분들도 이걸 들으면서 매우 좀 놀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대책이 아니라 이것들을 기업과까지 연계해서 산업화를 시켜서 지속 가능하게 하겠다. 그러한 사람들의 발상을 정말 놀랍게 생각했고, 이러한 발상은 우리 한국에 필요한 것이 아니다. 그분들도 그렇게 공감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것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오키나와의 온난촌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장소를 옮겨서 오카야마현의 마니와시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 가지. 여러분들 일본은 섬나라잖아요, 그렇죠? 일본은 섬나라입니다. 그런데 오해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일본이 섬나라라고 해서 모든 지역이 다 바다와 연해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삼면이 바다잖아요. 근데 모든 지역이 다 바다와 연해 있지는 않죠. 평택은 바다 연해 있지만 제가 사는 남양주시는 바다 연해 있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니와시라는 도시도 바다 연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산지에 가깝습니다.
오카야마 현이라는 현은 바다 연에 있지만 이 그 오카야마 현의 북부에 위치한 마니와시는 산악 지역입니다. 그래서 산림이 78%나 되는 매우 울창한 산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는 약 4만 명 정도 되는 정말 작은 도시입니다. 그러면 근데 거기 그 이제 공무원분들이 얘기하실 때 인구는 적은데 관리할 면적이 너무 넓답니다. 정말 너무 이제 인구는 적은데 관리할 인력도 없어 죽겠는데 면적은 정말 넓은 그런 곳이라서 저희한테 그런 불만을 토로하시기도 할 정도로 그렇게 좀 힘든 지역이라고 합니다. 인구 추이인데요. 지금 아까 4만 명대라고 했잖아요. 이게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구를 통해서 지금 추측컨대 아마 나중에는 3만 명대로 떨어지지 않을까. 지금 그런 우려를 하고 있는 인구 소멸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당연하겠지만 마니와시 역시 SDG 미래도시 사업을 신청을 했고 선정되었습니다. 아까 자 여기서 질문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일본에서 내각부에서 추진본부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본부장이 누구라고 했죠? 아니요. 일본입니다. 일본에서 일본 내각부에서 추진본부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자, 내각부에서 본부장 누구죠? 예, 맞습니다. 수상입니다. 자, 아까 온나촌의 추진본부의 수장은 당연히 촌장입니다. 그러면은 마니와시 같은 경우는 당연히 시장이겠죠. 예. 여기 마니와시 역시 시장이 중심이 마니와시 역시 자신들의 행정 체계를 추진본부와 비슷하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마니와시는 조금 특별합니다. 추진본부를 따로 구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종합정책부 그리고 종합정책과 그리고 거기 내에서 미래도시 SDGs 추진실을 만들어가지고 자신들도 행정체계에 SDG 사업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특히 종합정책과를 중심으로 하면서 마니와시의 종합정책에 SDG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 그런 의지를 포함시킨 것이죠. 자, 근데 저기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미래하고 도시잖아요. 저게 진짜 도시할 때 도자가 아닙니다. 자, 저거는 우리나라 발음으로는 두인데 일본 발음으로는 도시할 때 그 도자랑 똑같습니다. 저는 처음에 설마 이 사람들이 오타냈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저게 두라는 글자가 나무가 무성하게 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마니와시가 산지고 정말 산림이 물창한 지역이라고. 자기들이 미래 도시를 할 때 미래 도시라고 저 한자를 쓰므로 해서 자신들의 아이덴티티를 나타낸 겁니다. SDG 사업을 그냥 SDG 사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특성에 맞게 그렇게 하겠다고 선언을 한 것입니다. 아까 온나촌이 산호의 마을을 선언했듯이 이 사람들은 미래 도시 사업에서 부자, 저 나무가 무성하게 자라는 곳을 의미하는 한자를 씀으로써 자신들의 아이덴티티를 나타낸 것이라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산림 면적이 이렇게나 많고 이렇게 당연하겠지만 산림이 많으니까 산업 역시 임업과 목재 산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마니와시의 SDG 사업은 이 임업 그리고 목재 산업에 관련이 깊습니다. 가장 강조하는 SDG 사업은 이것입니다. 바로 마니와시 바이오매스 발전소입니다. 이 바이오매스 발전소는 무슨 특징이 있냐면 재료가 석유가 아닙니다. 재료는 바로 나무입니다. 특히 목재인데요. 자, 근데 나무 잘라다가 쓰면은 이게 무슨 환경 보존도 안 되고 이거는 우리 산림 파괴하는 거 아니야? 라고 지금 그렇게 오해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당연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발전소는 그것들을 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그 미용 목재랑 일반 목재도 사용을 하고 있지만 지금 비율이 6대4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어차피 버려야 될 그런 목재
목재업, 부산물들, 폐기물들 이거를 더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마니와시의 사람들이 설명을 할 때 이 바이오매스 발전소 사업은 마니와시가 하고 있기 때문에 SDGs 사업이 된다라고 정확하게 그 사람들이 자기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 폐기물들을 어떻게 처리하지 않으면 결국 그게 또 쓰레기로 돌아가겠지만 이거를 그 쓰레기가 될 것들을 재활용을 해서 발전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그 석유를 대체해서 32억에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320억 원입니다. 이 정도를 지금 이 정도의 석유를 대체했다는 겁니다. 그 정도 원래 320억 원 정도의 이제 석유 값이 들어야 되는데 그게 안 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50명 정도의 이제 그러면 이제 고용 효과도 나타나고요. 그리고 당연하겠지만 그 CO2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도 같이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이 마니와시 바이오매스 발전소 사업은 마니와시가 자신들의 주력 산업, 자신들의 지역적 특색에 맞춰서 SDG 사업을 한 것이라고 당연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마니와시 액비화 사업입니다. 자, 지난주에 김 회장님께서 음식물 쓰레기라든지 여러 가지 쓰레기 이야기를 많이 하셨을 겁니다. 이 액비화 사업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 음식물 쓰레기들을 수거를 해서 액체 비료로 만드는 것입니다. 액체 비료로 만들고 그거를 마니와시의 여러 곳 저희들이 갔었을 때 마니와시의 시청을 갔거든요. 마니와시 시청에 이 액비를 만든 곳을 보급하는 곳을 자기들이 뒀습니다. 거기서 농민들이 아무 때나 와서 그냥 가져가도록 해놨습니다. 그 액비 이렇게 해서 그냥 쓰레기를 버리는 게 아니라 쓰레기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액체 비료로 재활용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도 농민들에게 무상으로 제공을 함으로써 농민들의 그러한 이제 농업에 들어가는 비용도 절감하는 효과도 같이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많은 참여해서 잘 알지 않으면 결국에는 의미가 없는 것이죠. 결국에 이거는 그냥 나라 사업밖에 되지 않습니다. 시민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그렇기 때문에 매년 원탁회의라는 것을 개최를 해서 시민들 여러 가지 단체들이 매년 모여가지고 마니와시에서 무엇을 했는지 그동안 그런 것들을 토론하는 자리입니다. 특히 고등학생들이 진행과 발표를 수행을 하게 시킴으로써 미래 세대의 사람들이 자기들의 고향, 자기들이 살고 있는 이 지역이 장차 어떤 식으로 나아가야 할지 그런 것들을 체험하게 시킴으로 해서 미래 세대들에게도 전혀 소외되는 세대가 없이 이 SDG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근데 아까 제가 온나촌 얘기하면서 바다뿐만이 아니라 육지 얘기까지 드렸잖아요. 마니와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니와시도 아까 제가 바다에 연해 있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산악지역이라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마니와시 역시 바다와 연계된 사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바로 마니와시 사토우미쌀이라는 건데요. 이 사토우미라는 개념이 뭐냐면은 우리나라로 직역하면 뭐 고향마다, 마을마다 이런 개념입니다. 오카야마 마니와시는 접해 있지 않지만 오카야마 현 전체는 바다와 연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니와시 역시 오카야마 현에 속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랑 직접적으로 바다에 연계되지 않는다고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카야마 현 전체 여기와는 우리도 속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마을의 바다이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노력해야 된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이 사토우미쌀이라는 게 뭐냐면은 오카야마 현에 접해 있는 그 세토네헤라는 바다에서 생산된 굴이 있습니다. 근데 이 굴 껍질이라는 것 아마 어업이나 이런 거에 지식이 있으신 분들 아시겠지만 굴 껍질 처리가 상당히 곤란하다고 합니다. 이 굴 껍질을 모아서 토양 계량제로 바꾼다고 합니다. 이거를 토양 계량제로 바꾸고 그거를 마니와시로 가져와서 마니와시의 논에 뿌려서 그래서 재배한 마니와의 쌀이 마니와 사토오미 쌀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재배해서 수확한 쌀을 판매를 하기도 하고 직접적으로 마니와시에서 그 마니와시 학교의 급식에 사용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자기 지역 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인접한 점, 특히 오카야마 현이라는 전체 현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도 같이 하면서 마니와시가 비록 산악지역이고 좀 산악지역이긴 하지만 오카야마 현 전체에 있어서 특히 바다 사토움이라는 개념에 입각해서 오카야마 현 바다에서 일어나는 일도 우리와 상관이 있다. 그러한 사고방식을 바탕으로 해서 이 사토우미 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마니와시의 활동은 매우 일본 내에서도 선진적이고 매우 도전적이라고 인상을 받았습니다. 자, 2021년에 42개국이 자발적 국가 검토 보고서라고 해서 이걸 VNR이라고 하는데요. 7월 11일에 일본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 보고서에 마니와시의 활동이 소개가 되었습니다. 이게 페이지 76페이지에 제가 직접 이제 번역을 한 건데 이러한 사토, 우미 등 자원 순환 이러한 노력들을 일본 내에서도 인정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자발적 국가 검토 보고서에서 소개까지 이루어진 것이죠. 그만큼 마니와시 역시 인구는 작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내에서 인정을 받을 만큼 그만큼 마니와시의 노력도 매우 대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이제 준비한 온나촌 그리고 마니와시의 사업을 SE 사업을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이 두 지역을 왜 소개를 시켜드렸을까요? 왜 굳이 이 두 도시를 선택했을까요? 예, 우선 우세 사례입니다. 뭐 우리나라 전목도 마찬가지죠. 예, 사실 근데 감동을 받은 거는 뭐 물론 이 우수 사례고 그것도 있지만 바로 거기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여기에서 아마 이제 이은영 교수님도 이차원 교수님도 그리고 차영 박사님도 아마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온나촌 그리고 마니와시 사람들의 열정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공무원들이 정말로 이렇게까지 친절하고 이렇게까지 정말로 적극적으로 소개를 해주네? 라는 식으로 좀 놀랐습니다. 사실 그 오키나와든 오카야마든 이 두 지역을 이제 어쨌든 가기 전에 사전에 이제 우리가 이제 연락을 하고 날짜를 정해야 되잖아요. 그걸 다 제가 했습니다. 그걸 제가 했는데 물론 이제 일본 분들 대부분 다 친절하게 하시죠. 근데 마니와시나 온나촌 이 두 지역의 공무원분들은 정말 친절하게 답변을 주셨고 저희들이 직접 그 현장에 갔을 때 정말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만큼 자기들 지역에서 하고 있는 이 미래도시 사업에 대한 자부심과 열정이 대단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일본 내에서도 그 작은 지역들의 노력이 인정을 받은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일본 내에서 물론 이제 체계적으로 하기도 하고 지원도 하고 하겠지만은 그것보다는 거기 있는 사람들의 열정, 거기 있는 사람들의 참여도 이것이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소개를 마치면서 여러분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에는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 노력을 해야 평택시의 SDGs 역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 이론 교육이 마지막입니다. 오늘 이론 교육 마지막이고 앞으로의 일정은 8월까지 방학하시고요. 9월 초에 우리가 토론회를 합니다. 전체를 모이셔가지고 인사도 좀 늦긴 했지만 인사도 나누시고 또 에세이 목표결을 좀 해보고 그렇게 해서 또 그날 동네 결선도 좀 한번 해보고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끝난 다음에 바로 이어서 현장 워크 스터디를 지금 계속 날짜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쪽을 섭외를 해서 예를 들면 KTM 쌍용자동차를 섭외 중에 있고요. 현장 워크 스터디를 하고 그 다음에 졸업식 하는 걸로 해서 3개가 나올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토론회는
저희가 가급적이면 토요일 날로 좀 해서 이렇게 참여하실 수 있게 저녁 때보다는 토요일 날로 해서 하든가 이렇게 일정을 잡아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강의는 해외 사례인데요. 우리도 나름대로 평택에서 잘 어울려서 우리 나름대로는 잘 살고 있거든요. 그렇죠? 멋지게 교육도 하고 제가 보기에는 일본도 이 일본의 다른 지역들도 공부를 ESD라고 하는 공부를 하시는데 이만큼 잘 하는 데는 많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오늘 저희는 어쨌든 SDG 공부를 하고 있어요. SDG 공부를 하고 있는데 SDG 공부를 하면서 SDG를 제일 선도적으로 잘하는 국가가 일본이기 때문에 일본의 사례를 좀 갖고 왔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보고 직접 느끼고 하는 분들한테 강의를 좀 맡기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SDG 공부하고 있는 우리가 SDG를 제일 잘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알아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2개의 강의였습니다. 하나는 SDG를 어떻게 이행하고 실천하고 있는가 하고 두 번째는 ESD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Education 있잖아요.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그러니까 이 두 개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러니까 SDG를 이행하고 실천하기 위한 핵심 수단이 ESD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SDG는 우리가 뭐 할 거냐, 무엇이냐 이렇게 이제 본다면 이 ESD는 이 SDG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공부하는 거 이게 ESD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장표 박사님 말씀 강의하신 것 조금 정리하고 시사점을 얻는 걸 말씀을 드리면 이 ESD는 공부는 왜 SD 공부를 왜 하는가? 공부는 왜 합니까? 공부는 알기 위해서 합니다. 공부는 알아서 실천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SDG를 이행하고 실천하기 위해서는 SDG를 알아야 하겠다 이런 거죠. 그것이 ESD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알아서 실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계속 강조해서 드리는 것이 국가의 생존이기도 하고 전 인류의 생존이기도 하고 국가의 생존이기도 하고 경기도의 생존이기도 하고 평택의 지속가능 발전 생존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삶에 있어서 특히나 여러분들이 몸담고 역할을 하시는 조직의 생존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역할을 해야지만 경쟁력을 갖고 살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왜 공부하느냐?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결국은 알아서 실천해서 역할을 하고 생존이기는 하지만 함께 살기 위해서 공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SDG를 공부하는 ESD는 SDG를 실천하는 핵심 수단이고 알아야 실천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야 또 어떤 자세, 필요성, 중요성 이런 걸 느껴서 이제 실천하게 되고 그런 것이죠. 오카야마는요 ESD를 잘하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UN 대학에서 이제는 이 정말 중요한 SDG를 잘 교육시키는 지역의 센터다. 이렇게 RC 센터로 도시로 명명받은 곳이고 이 수준은 지역 수준이 아니라 세계적인 수준으로다가 ESD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나름대로는요 ESD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합니다. 나름대로 딱 정해놨어요 정책을. 우리는 평택은 SDG를 하기 위한 ESD를 해야 되는데 ESD 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는 시립대학을 하고 있지만 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들의 정책을 보면 일단은 함께한다, 실행한다 이런 게 있고요. 청년을 만들어내고 인재를 육성한다 이런 게 있습니다. 인재를 육성한다. 그런데 이 인재를 육성하고 할 때에 함께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네트워킹, ESD를 위한 네트워킹 구축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서 보시면 지역, 공공, 그 다음에 학교, 센터 다 연결이 되어 있어서 SDG를 공부하고 이렇게 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여기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기업들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기업이 그래서 여기는 SDG, ESD 잘하는데 이렇게 우리가 견학 가볼 만한데 이렇게 해서 기업들이 참여를 많이 해서 SDG와 ESD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보시면 알겠지만
SDG가 됐든 ESD가 됐든 도시가 됐든 프로그램이 됐든 발굴하고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잘할 수 있게끔 지원한다는 얘기예요. 야, 우리는 좋은 프로그램이 뭐냐? 좋은 도시가 어떤 도시냐? 여기 중에서 읍면동 중에서 어디에서 뭘 잘하고 있는지 SDG를 하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경제, 환경을 통합적으로 생각을 해서 프로그램을 잘하는 곳을 발굴해서 인정해주고 이런 것을 잘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들 우리가 도시로서 이렇게 SDG 잘하는 도시로 인정받았어. 우리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 라는 것을 저희 이렇게 갔을 때 굉장히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고 배울 점이 참 많다. 이게 사실이다. 와우, 진짜 사실이다. 이거는 진짜 하고 있구나. 이런 게 느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SDG를 실천을 위해서는 ESD가 상당히 중요하다. 지속가능 발전 교육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게 그냥 단편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가 다 모여서 함께 공부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합니다. 요 일환으로서 여기는 그냥 뭐 동네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카야마 세계적인 ESD를 잘하는 것을 발굴해서 상을 주는 데서 오카야마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번 평택시 지속가능발전 대학이 이번에 오카야마상을 위해서 사실은 지원을 했어요. 저희가 한번 갔다 오고 그 다음에 작년에 평택에서 극장술 심포지엄을 할 때에 오카야마에서 온라인으로 해서 발표 한번 해주시고 이번에 저희가 지속가능발전 대학이 오카야마상을 지원을 했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도 한번 잘 하고 있다라고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ESD에 대한 시사점을 좀 중요하게 좀 생각을 하시고요. 그런 차원에서 또 공지 하나 더 드리면 저희가 작년부터 ESD 과정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속가능 발전 교육자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작년에 시범사업을 했고 이번에 이제 또 8월달부터 시작해서 ESD 교육자 양성 과정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지속가능 발전 교육은 상당히 중요하다. 뒤에 이제 신출 박사님 하신 것은 일본에 저희가 이제 크게는 한 번은 오카야마를 갖고 하나는 오키나와 쪽을 갖고 그다음에 오카야마 가고 이렇게 했죠. 중요한 것은 203페이지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환경을 잘 갖고 와요. 그런데 환경으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경제로서 순환이 됩니다. 이렇게 경제와 환경이 융합되어서 그러니까 그냥 갑자기 드는 생각은 그냥 제주도도 좀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평택도 바다가 있으니까 평택호가 됐든 하천이 됐든 좀 잘 자연을 가꾸고 이게 경제로서 좀 연결이 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매번 그냥 경제 쪽으로만 생각을 해버리니까 이게 잘 안 되죠. 그렇게 되면 이 지역사회도 그다음에 다른 지역도 그다음에 학생들을 위한 공부도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 계속 갔다 와 보면 많이 느끼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핵심은 그거예요. 경제, 환경을 중심으로 해서 경제, 사회가 통합적으로 이렇게 좋은 선순환을, 좋은 영향을 계속 가져가면서 가고 있다. 오키나와는요, 진짜 지난번에 이상하게 있으면 담배꽁초도 못 뿌립니다. 그래서 제대로 갖고 다니셔야 돼요. 학생들이 초등학교 때 가서 교육을 하는데 내 산호를 심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가서 또 내 산호가 얼마나 자랐나 이런 것도 보고요. 전 세계 관광객들이 다 와서 그 행사에 참여하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봤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산호를 중심으로 해서 농민들도 기업들도 행정도 다 같이 움직이고 있다. 이런 것. 뒤에 또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또 그 산림, 나무 얘기. 요즘에 그 제가 몇 개 폭염 이런 얘기 많이 하면서 이 산림을 좀 보호했으면 좋겠다. 산불 조심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어떤 뉴스에 의하면 다른 나라들은 산불로 인한 피해가 좀 줄어들고 있어요. 아 이제 알겠다.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산림청의 예산이 한 2,40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매년 추경이 1조 7천억씩 추경된다고 합니다. 야 어떻게 예비된 예산보다 추경이 몇 배로 많냐 이거지. 그러니까 이 산불을 위해서 아니면 나무와 임업, 산림, 목재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해야 되겠다. 여기 갔더니 시청 전체가 다 나무로 다 가져졌어요.
너무 아늑하고 좋습니다. 물론 공무원들은 그 안에서 엄청 열심히 일하고요. 시민들은 그냥 이렇게 들락날락합니다. 그래서 공무원하고 시민하고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SDG 얘기하겠죠. 하여튼 그런데 시청 전체가요. 와, 나무다가 인테리어 뭐라 그러나 이런 곳들이, 회의실 이런 곳들이 너무 아늑하고 보기 좋고 이런 거예요. 거기 몇 명이라고 사람들? 4만 명. 근데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나무 하나를 쓰더라도 무조건 태운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쓸모없는 나무를 태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쓸모없는 나무뿐만이 아니라 쓸모 있는 나무도 다 베어갖고서 산불 하나.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거 좀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큰 산불이 나면 정말 속으로 웃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야, 이건 일거리다 이제. 그래서 왜 그 길을 내는지, 왜 자꾸 헬기를 사는지, 헬기를 사서 불 끌 수 있을까요? 생각 한번 해보자는 얘기죠. 드론 갖고 헬기 불 끌 수 있을까? 저는 생각을 해보고 하자는 얘기. 왜 자꾸 소나무만 심는지 이런 것도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얘기. 소나무는 너무 잘 타요. 산불에 살아남는 것은 침엽수가 아니라 참나무 이런 것들이 더 생존력이 강하다고 하는데 왜 자꾸 소나무만 심는가?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근데 그 지역은 정말 산이 너무 좋아요. 나무도 높고. 이 나무를 다 뱄으면 우리나라 같으면 다 없어졌을 텐데, 근데 여기 산림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나무와 관련된 어떤 경제 활동들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고 또 자라가고 있고 그렇다는 얘기죠. 한번 여러분들 모시고 가는데 제가 조금 돈을 받고 조금 여행사를 하나 차리고 싶다. 그래서 전국의 의회, 시의회 의원분들, 공무원들, 분들, 공부하시는 분들 다 이렇게 해외 그 잘하고 있는 데 가서 한번 보여주면서 저도 먹고 살고 여러분들도 좋은 공부하시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또 사랑해서 추가적으로. 오늘 사실은 제가 마음이 되게 불안불안했어요. 아실 겁니다. 왔다 갔다 그랬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오늘 강의하기 전에 제가 3시간 동안 연습을 하고 왔어요.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차영주 박사님 그리고 신은수 박사님하고 저 평택도 앞에 있는 커피숍에서 리허설을 자꾸 도리도리 하시더라고. 도리도리 하면은 그 사람들 싫어한다고 얘기도 하고 말이 너무 이제 빠르면 안 된다 이런 식의 뭐 스킬 가지고 얘기하고 그러는데요. 왜 제가 이제 그 조마조마하냐면 두 사람과의 인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 우리가 지속가능 발전을 공부하는 이유가 사람에 대한 관계 맺기잖아요. 근데 10년 전 이 자리에서 우리 차영주 박사님, 지금은 교수님이시지만 그때 제 조교였어요. 지속가능 발전대학교 일기 조교였고 여기 계신 이은영 교수님, 회장님, 전 회장님 등등해서 많은 분들과 함께 준비를 했다는 거죠. 그런 기억이 났고 우리 또 신 박사는 저하고 남지에서 같이 공부를 했어요. 그런 부분이 있었고 꽤 오래 공부한 거죠. 지금 이제 20년 가까이 일본과 중국에서 공부하고 오늘 첫 데뷔입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근데 사실 오늘 이제 지속가능 발전 교육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백가리 이제 이 세 분하고 좀 얘기를 했었어요. 오늘 강의 때 이 얘기를 꼭 해라고 했는데 결국은 못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좀 그 메모해 놓은 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지속가능 발전 교육 아까 4 얘기했잖아요. 에듀케이션 4가 아니라 의미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 같고요. 공부의 의미와 관련해서 좀 같이 토론을 했었어요. 저는 이제 사람을 아는 과정이다라는 게 공부다. 어차피 그리고 사람을 줄이면 뭐가 되죠? 삶이잖아요. 그렇죠? 삶을 이해하는, 삶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 공부인데 이게 바로 지속가능 발전 교육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이해하는 것, 두 번째 그 삶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살아내는 것이 있고 살려내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웃을 살려내는 것, 사회적 약자를 살려내는 것, 그리고 자기가 온전하게 살아내는 것.
이런 부분이 담겨져 있는 얘기를 꼭 하라고 했는데 제가 대신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 공부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좀 그 고사성어를 좀 얘기해주면 좋겠다는 얘기 했었어요. 그중에 올해 제가 요즘에 이따가 구글에서 천자문과 SE 치면 제 글이 나올 것 같은데 고전을 가지고 지속가능 발전을 해석해 보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이런 단어가 있어요. 1년 수미, 10년 수목, 100년 수입. 무슨 말일까요? 어렵죠. 1년을 생각하면 쌀을 심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년을 생각하면 나무를 심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 비해 100년을 생각하면 뭘 한다고요? 사람을 심는다는 거예요. 인재 양성이 되게 중요한데 인재 양성 관련해서 중요한 키워드가 뭐다? ESD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학무지경이라는 말 들어봤죠. 배움에는 끝이 있다 없다? 없다. 이런 거고요. 또 한 가지가 요즘에 많이 나와요. 우학상장, 줄탁공시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배우고 가르치는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오늘 차영 박사님 부탁을 드렸어요. 나이도 꽤 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겸손하게 사람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때론 누군가에게는 스승입니다. 때론 누군가에게는 제자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배우고 가르치는 삶의 연세 속에서 무엇인가 깨우침을 얻는다. 이게 교학상장이에요. 오늘은 우리가 ESD, 그다음에 SEG를 좀 아니까 강의는 하지만 여기 계신 선생님들은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늘 선생을 하고 배우는 사람은 배우는 사람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배우고 가르치는 거죠. 근데 이 과정에서 서로가 협력하는 것을 줄탁공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래에 있는 병아리는 안에서 쪼고 밖에 있는 어미새는 밖에서 짜주는 거죠. 그래서 서로가 공부는 결국은 협력적 관계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또 하나가 제가 방송대 있을 때 처음에 쓴 게 있어요. 독서의 즐거움. 학생들은 그걸 바꿔요. 독서의 괴로움. 이렇게 얘기하는데 공부가 좀 즐거울 것이냐 아니면 괴로울 것이냐에 대한 문제. 오늘 사실은 강의로서는 마지막이에요. 근데 그래서 뭘 얘기해드릴까 고민하다가 이걸 생각해봤어요. 학여 등산이라고 배우는 것은 산을 오르는 것과 같다. 산을 오르는 과정은 힘들지만 올라가서는 어떻죠? 굉장히 성취감이 크고 기분이 좋잖아요. 그죠? 이런 과정을 오늘 선생님들이 다 오셨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꼭 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왜 우리가 오늘 뜬금없이 오키나와와 오카야마를 얘기했는가라는 거예요. 이 얘기도 사실은 아까 막 이제 30분 막 이러니까 이제 분들이 주눅이 들어가지고 다 말씀을 못 드렸는데 사실 저희가 왜 오카야마와 오키나와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둘 다 모범 지역은 아니에요. 둘 중에서 제일 모범 지역은 오카야마 맞아요. 하지만 오키나와는 모범 지역이 아니에요. 그렇죠? 노력을 하는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일본에서도 도시 SEG 관련해서 점수를 매겨요. 순위를 매기는데 오키나와는 늘 꼴등이에요. 왜 꼴등일까? 예산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지역사회에서 가장 소외된 지역이 어디다? 두 군데가 있어요. 하나는 오키나와, 그 다음에 저 북쪽에 있는 아이루. 그러니까 일본에도 이제 차별이 존재해요. 아시죠? 조선족에 대한 제일조선인이라고 자이니치에 대한 이제 차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오키나와인에 대한 차별이 있어요. 아이루인에 대한 본토인에 대한 차별이 있어요. 오키나와는 잘 아시겠지만 원래 독립국이었어요. 뉴프라고 합니다. 홍길동이 거기 갔다 보면 율도국입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그 부분은 좀 논쟁이 있지만 어쨌든 일본에 병합되고 미군 기지가 들어왔던 지역이에요. 그 지역에서는 유일하게 일본에서 자민당이 1등하지 못하는 지역은
오키나와예요. 오키나와는 다른 야당도 못 돼요. 거기에 있는 겐당이라고 하는데 오키나와에 있는 당만 1등을 할 수 있어요. 도지사도 거기가 되고 그만큼 독립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일본 정부로부터 지원을 많이 못 받는 지역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을 살리기 위한 노력의 방편으로서 지속가능 발전을 자기의 이제 지자체의 핵심적인 전략으로 삼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일본의 어떤 시정촌 얘기, 오키나와 시정촌 얘기를 했는데 이분들이 대단한 열정을 갖고 하세요. 돈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처럼 막 돈 받아가지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여기는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감동을 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가 배우고 싶었던 거는 돈이 많이 투여되는 지역은 성과도 많이 날 수 있어요. 하지만 돈이 덜 들어가지만 굉장히 열정적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협력을 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런 순수한 마음이 담겨있는 곳이 어디나 오키나와였기 때문에 선정한 곳이었고요. 말 그대로 오카야마는 ESD의 원천입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지속가능 발전이란 ES, 지속가능 발전 교육이라는 것도 어디서 나왔냐? 여러분들이 유럽에서 나온 걸 알고 계시죠? 아닙니다. 일본에서 나왔어요. 그것이 오카야마가 본고장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카야마를 갖춘 것이고요. 거기에 있어서의 에너지는 네 가지입니다. 혁신적인 지방정부 수장의 전략이에요. 두 번째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이니셔티브입니다. 세 번째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네트워크 간의 협력, 거버넌스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어요. 지속 가능할 수 있는 힘은 돈도 나와야 되고 법률적으로 지속돼야 돼요. 제도가. 이 부분들을 실현하는 것이 어디다? 오키나와라는 걸 보여드리려고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이제 두 분이 너무 주눅이 들어서 근데 잘했죠? 네. 정말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습니까? 네. 저도 10년 전에 이렇게 떨었습니다. 제가 첫 강의가 2003년도예요. 대학 강의가. 그때는 정말 우리 두 선생님들보다 더 많이 떨었었습니다. 20년, 30년 됐겠죠. 마찬가지로 오늘 좀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또 하나 질문 좀 어려운 거 말고 쉬운 거 해주시고 박수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오카야마가 그 ESD를 그렇게 좀 잘합니다. 잘하는 게 함께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그 커뮤니티 센터 우리로 그걸 이제 보민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보민관 커뮤니티 센터가 우리로 보면 평생학습센터로 가야 되나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근데 이 평생학습센터에 사람들이 너무 편하게 와서 놀고 먹고 쉬고 얘기하고 뭐 이러더라고요. 갈 데가 없어. 더워갖고 어디 갈 데가 없어. 다 평생학센터, 복리관에 가서 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돌아오면서 그리고 지역의 SDG는 평생교육 차원에서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평생학센터가 좀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평생학센터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상의를 하고 하는데 계속 우리 평생학센터 선생님 일어나셔서 저희 마이크 주시고 소개하시고 느낀점이나 또는 뭐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요? 예. 소개하시고. 네, 안녕하세요. 마이크가 안 돼요. 마이크를 막았죠.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에서 평생학습 프로그램 기획 운영하고 있는 평생교육사 조창입니다. 네, 저는 이 SDGs를 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네, 교육 분야에서 교육을 하고 있으면서 평생학습센터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하면 시민들에게 이런 SDGs를 좀 알릴 수 있고 ESD를 실천할 수 있을지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응현 교수님 만나 뵙고 저희가 올해 ESG 이음학교라는 프로그램을 명명하고 그 안에서 ESG를 실천하려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런칭했고요. 내년에 조금 더 심도 있게 ESG를 실천하는 교육으로 좀 기획하려고 오늘 이렇게 공부하러 왔습니다. 같이 공부하는 마음으로 있었는데 질문을 하라 하시니 너무 떨리네요.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어나시죠. 자기소개하시고 느낀 점이나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환경교육센터 배은수 교육강사입니다. 갑자기 질문을 하라고 하니까 제가 그런 경우 있죠. 왜 호주나 시골 거리 도시, 그걸 되게 그때 어떤 교육에서 제가 우연히 영상으로 그걸 보고 혹시 우리 평택도 앞으로 그런 시공 거리 20분 도시하는 자체가 그 반경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건데 이제 좀 탄소 중립에 가깝게 온실가스 배출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도시를 제가 이렇게 교육을 들으면서 우리 평택은 앞으로 혹시나 그렇게 만들 수 있는 도시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냥 막연하게 좀 그런 꿈을 꿔봤는데 물론 뭐 지역적으로 도로라든가 여러 가지로 그게 불가능한 데도 있고 제가 좀 자료도 좀 찾아보고 챗GPT도 좀 돌려봤는데 평택도 앞으로 그렇게 갈 수 있는 도시가 되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한번 해봤는데 이번에 이 SDG 교육을 들으면서 저도 이제 교육을 하는 사람으로서 좀 지역 주민으로서 또 같이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방향이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선생님, 교수님들은 어떤 생각이신지? 수고하십니다. 마이크 잡으세요. 네. 여기 선생님 먼저 계시죠. 소개하시고 느낀 점이나 아니면 또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그 평택시 자원봉사 교육강사고요. 네, 저희 둘하고 우리 환경봉사 선생님하고 네 명이 자원봉사 센터에서 여기 이번에 이렇게 개강에 함께하게 됐습니다. 너무 이제 시간마다 너무 중요하고 많은 내용을 이제 쏟아부어 주셔가지고 처음 이 수업을 접하면서 도서관에 가서 어린이를 위한 SDGs를 찾아서 읽어보고 그랬어요. 근데 벌써 8번째 마지막 강의라니까 너무 아쉽고 그동안 많은 교육을 해주셔서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저는 이제 수업을 들으면서 항상 고민하고 그랬던 게 이제 계속 10번이나 이렇게 강의를 진행하셨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10기인데 그러면 10기가 교육을 끝내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이 SDGs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어떤 내용이 있으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동안 계속 기술을 거듭해서 졸업을 시키셨으니까 좋은 사례가 있다든지 아니면 이런 방향으로 10기가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매번 고민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공부하시고 정규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볼까 생각을 했었죠. 그러니까 대학원 과정을 한번 만들어 볼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동호회가 결성이 되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그렇게 공부하신 다음에 저희 협의회의 위원회 활동들을 이제 원하시면 위원회 활동들을 좀 하게 되시고요. 위원회 이제 1년 사업을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시면서 같이 하시고 기수별로 갔을 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건데 기수별로도 위원회별로다가 이렇게 조금 나뉘어지시기는 할 텐데 평생학습센터에 동아리 등록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고 아까 저기 이표홍 선생님하고 저기 하셨는데
우리 이번에 이제 뭐 주민참여예산제 프로그램 중에서 내가 시장이라면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위원회별로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이렇게 제안, 사업 제안도 한번 해보시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위원회별로다가 이민단체 등록도 한번 하시면 어떨까? 학습 동아리가 됐든 아니면 이민단체 등록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름도 한번 지시고 그렇게 해서 지역의 마을 사업들도 한번 같이 참여해 보시면 좋겠다. 저희가 시스템을 만들긴 해야 되는데요. 일단은 내년에 위원회 발표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선생님 안 바쁘세요? 기사 쓰시고. 기사 바쁜데 저 이천시에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활동하면서 지속가능발전대학을 추천을 받았는데 뭐고 이제 여기서 교육을 받았는데 독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ESD 자체가 선진국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죠. 정부 차원에서의 정책이기 때문에 흘러 들어갈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같은 경우는 지금 평택시가 처음 맞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이렇게 정책 차원에서 이런 것들이 많이 되어졌으면 어제 기사에 나왔던 거거든요. 법무부에서 불법 체류자 한 2명 정도, 한 100억 정도 그 불법 체류자들을 고용했다 이런 데를 다 보내버리고 여러 가지 일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면 우리 평택시도 마찬가지거든요. 평택시에 뭐 여러 동네에 보면 홍탄이나 서성동이나 어떤 일대에 보면 외국인이 진짜 많거든요. ESD가 이제 우리만의 ESD가 되면 안 될 것 같고요. 2004년 1월 1일부터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다문화 국가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다민족이 되죠. 혼자가. 그럼 그런 차원에서의 우리 교수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오키나와도 중요하고 일본도 중요한데 실제적인 우리나라하고 또 평택시하고 맞아야 할 부분들이 있고 우리만의 리그가 아니고 이렇게 예전에 교육사님도 계시는데 주민자치 뭐 홍보과장도 하고 위원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한계가 있더라고요. 소통도 안 되고 편협적이고 지역적이고 쉽게 말하면 이렇게 젊은 청년들이 함께 할 수 없는 시스템 플랫폼 자체가 그래서 정말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뭔지를 좀 더 교수님들 차원에서 좀 생각해. 왜 일본하고 외국을 얘기하셨기 외국 사례를 얘기하셨기 때문에 독일하고 뭐 맞는 답인지는 모르겠는데 이창 교수님 지금 지속가능 발전 교육의 대상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시민들도 조금 나뉘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시민 교육을 하기는 하지만 여기에 공직에 계신 공조직에 계신 분들이 좀 많이 오셨으면 공조직의 시민으로서 참여를 하시고 또 기업에 계신 분들이 좀 오셨으면 그 다음에 시민사회 단체 쪽에서 오셨으면 이게 국가구성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시민교육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저희 협의회에서는 ESD를 일단은 청소년들부터 이제 우선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또 대상들을 조금 찾아보기는 해야 되는데 제가 지난번에 환경교육센터 가서 그 얘기를 조금 드렸어요. 우리 환경교육도 좀 다문화 쪽에 신경을 좀 써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선생님이 그런 맥락이신 것 같아요. 보면 평택역 앞에 아니면 지역적 송탄이 되기도 하고 또 안정리가 되기도 하고 여기는 정말 외국인들이 많거든요. 다른 세상 같아요. 지역에서 그 동네 아시죠? 네. 그 동네 분들이 평택 시민으로서 살아가고 역할을 하고 또 참여하시고 같이 화합해서 가기 위해서 우리의 ESD가 필요하고 어떤 방법으로 좀 접근이 될 수 있을까요? 근데 저한테는 여기 두 분이 계시는데 일단은 하나하나씩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질문을 하셨는데 답을 안 하고 관계하면서 15분 도시, 20분 도시라는 해서 그 문제를 평택에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부터 얘기를 할게요. 카를로스 모레노 교수가 이걸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파리가 15분을 한 거고 호주는 멜버른에 한 20분인데 이게 어떤 전제가 좀 필요하냐면 지자체장과 그다음에 주요 이해관계자들의 가치와 철학과 패러다임 바뀌지 않으면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15분 거리를 만들려고 하면 두 가지가 필요해요. 인프라를 구축해야 되거든요. 첫 번째 도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교통 그 도구를 뭘로 쓸 것이냐, 자동차냐, 자전거냐, 아니면 다른 것이냐, 뭐 이런 문제가 있죠. 공간을 재구성해야 돼요. 재배치해야 돼요. 건물부터 시작해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또 기존의 반발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가치의 전환이 전제되지 않으면 이게 어떻게든 강압이 될 수가 있죠. 강제 철거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거 데모하고 투쟁하고 쉽지 않은 문제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고민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데, 일단 전제는 가치와 철학과 또 실기적인 측면들을 좋아할 수 있는 시민들의 의식이 전환될 필요가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ESD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되고, 여기에는 이제 제도의 개선 문제, 재원의 마련의 문제, 갈등을 미리 예상하고 이것을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한 장기적인 지속적인 대안을 만들어야 돼요. 이게 안 그러면 사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또 다른 갈등으로 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ESD를 평택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평택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저는 평택이 이제 할 수는 있지만 여러 이제 지금 평택 지도가는 같은 대학이나 걸 통해서 또 할 수 있지만 중앙 정부가 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쉽지 않아요. 일본의 경우에도 오카야마가 잘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오카야마의 힘만은 아니거든요. 중앙 정부가 이제 환경 교육이나 지속가능 발전 교육을 제도화시켰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의무 교육이에요. 그리고 고등학교에는 사회군, 경제군, 환경부는 알아서 이게 또 입시에 가능합니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가능한 부분이 있고, 우리는 애당초 지속가능 발전 교육이 의무 교육인가요? 의무 교육이지 않기 때문에 문제예요. 그래서 어린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어떻게 제도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 대한 법적인 어떤 측면에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지역사회 이제 성인 대상 교육이죠. 아까 이제 선생님 평생학습 얘기하셨는데, 일본의 경우에는 SDG 교육을 평생교육과 연계를 시켜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지자체 ESD 교육은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지속교육밖에 안 합니다. 지속적으로. 그것도 다 하는 게 아니라 평택이나 원주나 몇 군데의 지자체에서는 이제 지속교육에서 하지만 일반적으로 지속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유네스코 스쿨이라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일상적으로 하고 있고, 또 하나 ESD 지원센터가 전국에 다 있습니다. 여기서 또 진행을 합니다. 또 대학이 진행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은 법을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탄핵 정국에서 저는 계속 국회를 갔다 갔다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기존의 지속가능 발전 껍데기만 있는 지속가능 발전 기본법을 다시 개정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 예산도 없습니다. 일본 60조입니다. 우리 예산도 없어요. 이런 부분들을 바꾸지 않으면 지역에서의 노력만으로는 전반적인 ESD가 안착화되기 어렵다. 동물을 만들어내는 것, 동아리 만들어내는 것,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하자. 국가 차원에서의 고민들, 한편으로 지역사회의 어떤 풀뿌리 차원의 고민들, 이것들이 함께 고민돼야 되는 것이지 풀뿌리 차원에서 열심히 하면 되는 법이 없어요. 살아보니 절대 안 되더라고요. 그런 것까지 거시적인 거, 미시적인 거, 중범위적인 것들 같이 통합적으로 사고하면서 대안을 만드는 게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또 하나 놓친 질문이 하나 있는데, 이 모임을 어떻게 지속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데 저도 아쉬운 게 하나 있어요. 일기 때 동문회가 만들어졌어요. 저는 이제 중국으로 갔고 그 과정에서 동문 조직이 이제 몇 차례 만들어졌지만 지속되지 못했어요. 근데 그래도 일기 때 모임이 재밌었던 게 뭐냐면 제가 있는 난징으로 동문들이 왔었어요. 수학여행, 일기 졸업여행을 난징으로 왔었고, 두 번째 우리가 계획했던 게 오카야마였어요. 오카야마를 아직 못 간 거죠. 한번 선생님들이 이번에
수업하는 과정에서 마음을 좀 놓으신다면 한번 오카야마 가는 거죠. 뭐. 왜냐하면 저희가 오카야마에 이제 매년 시상식을 어워드에 평택 씨가 지금 제안을 했거든요. 우리가 안을 냈는데 올해 안 되더라도 우리가 떼거지를 가게 되면 내년에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저희가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오카야마 관련된 ESG 논문만 전 세계 아시아에서 2개가 나왔어요. 어디서 나왔다? KCI 등대 논문을 저하고 이흥년 교수가 각각 하나씩 쓴 거예요. 우리 충분히 상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아니 다문화 웹판 얘기해달라고 하니까 그 얘기 그만하라 그 얘기 어렵죠. 잘 어울려서 살기로 이게 제 날이 아니거든요, 지금은. 네, 제 얘기는 아닌데.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것만 얘기하고 너무 많죠. 제가 어디 주인공처럼 되는 것 같은데. 일본에서 이제 제가 우리 아들인데 고민하는 게 있어요. 아이 둘이 현재 일본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하나는 지금 대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둘 다 거기서 대학을 다니는데, 요즘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에 SDG를 열심히 한 학교가 있을 때 그 랭킹이 들어가요. 타임스 고등교육에서 세계 대학 영향력 평가를 SDG로 평가해요. 그래서 100대 안에 들어가면 어떤 이제 혜택이 있냐면 그 대학에 다니는 외국인이 기화할 수 있게 합니다. 기화를 되게 쉽게 해줘요. 일본은 민족주의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물론 걔네들이 단일 민족 아닙니다. 우리도 단일 민족 아니지만 근데 아직까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외국인에 대해서 대단히 배타가 되었었어요. 그런데 인구 소멸됐고 지방 소멸되면서 어떻게 했다? 이제 외국인을 받지 않고서는 그 사회가 작동이 안 됩니다. 아시겠지만 중도도시 가시면은 10,000원짜리, 1,000원짜리 그 아파트가 많아요. 우리 아들도 거기 들어갔었어요. 1,000원짜리 아파트가 1,000원만 내면 그냥 그걸 쓰는 거예요. 왜? 빈집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만큼 인구가 감소되고 있고 도시로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SDG에서 핵심적 포커스가 뭐냐면 일본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포용 정책. 그래서 외국인을 SDG를 통해서 이제 범죄율도 줄이고 또 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게도 만들고 동화도 하게 만들고 그리고 심지어는 학생들을 외국인 학생들이 이제 보통 우리나라 지방대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 아이들이 와서 등록만 해놓고 반에는 다 일만 나가요. 이걸 막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하면 부모님들을 모시게 돼요. 부모님들이 일하고 아이들은 학교를 다닙니다. 지금 그거 어디서 받았느냐면 속초시에서 그걸 받았어요. 동호대학교 학생들 중에서 수업을 하고 부모님을 위해 가지고 그 아이 부모님이 일을 나가고 학교 다니면서 공부하고 이 친구들이 또 지역사회에서도 여러 가지 감정 튀기는 사람들이 속초가 곳이 알 거예요. 경주에도 마찬가지. 제가 있는 경주도 우리 학생들이 경주빵 만들어요. 진짜 뭐 그리고 10원짜리 빵 그것도 우리 학생들이 팔아요. 그 정도로 지방은 그런 상황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SDG가 다양한 이제 그 외국인들을 지역사회에 어떤 고용하고 함께 정착하고 지역 경기 활성화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협동의 가치와 윤리를 만드는데 많이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 이런 것들을 한국에서 어떻게 또 잘 적용할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만 시켜요 이제. 우리 선생님 이미 늦은 김에 한 분만 더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해 주시고 느낀 점이나 궁금하신 점 있으면 말씀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세길이라고 합니다. 저는 평택시 현동면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교수님이 그때 말씀하셨을 때 저희 현동면은 굉장히 좀 인프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그때
시키니까 너무 떨리네요. 네. 그래서 저희 현덕면에는 인프라가 없는데요. 영유아들이 갈 수 있는 도서관도 없고요. 그리고 뭐죠? 수영장도 당연히 없고요. 네, 좀 이렇게 지난번에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버스 승강장도 멍뜨는 고사하고 좀 오르고 내리는 것도 너무 좀 불편하게 지금 위험한 상황으로 이렇게 주민들이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해 보면 저는 지속 가능 발전 대학에 오기까지는 정말 현동면에는 이런 게 없어라는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와서 강의를 듣고 나니 없는 거를 찾는 것보다는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을 좀 지키고 그것을 좀 이렇게 발전을 시켜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를 좀 이렇게 낙후된 마을을 좀 이렇게 교육적으로 저희가 어린이집이니 아이들과 가정 연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업이 혹시 있으면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셨잖아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어린이집 프로그램을 재밌는 걸로 짜시면 좋겠습니다. 인강위에서 하죠? 네. 인강위에서? 인강위? 현덕면이라고. 그러니까 현덕면 인강위냐고. 인강위에서 하시는 거냐고. 아니요, 인강리는 또 다른 동네예요. 그러니까 현덕면에 인강위가 면 소재지 동네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장수리 동네도 아시죠? 네. 장수리가 굉장히 자연자원이 풍부하잖아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선생님께서 여기 계신 어린이집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 같이 고민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기존에도 너무 좋은 프로그램도 많이 있지만 지속가능 발전과 관련된 ESD를 아이들하고는 관계합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고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ESD 얘기할 때 항상 빠짐없이 얘기하는 게 체험학습, 체험교육이거든요. 그래서 체험학습이 단순히 가서 보고 듣고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좀 창작활동도 좀 해보고 만들기도 한번 해보고 몸으로 부딪히고 느끼고 한번 해보면 아이들일수록 더 체험교육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체험교육할 수 있는 교재를 마련으로 한번 하시는 분들끼리 만들어서 어떤 창작활동, 어떤 체험활동, 어떤 희망 이런 것들을 좀 계획을 해서 한번 놀러 가더라도 애기를 데리고 어디 가더라도 SD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프로그램을 짜시는 건 어떨까. SD의 수업 목표, 아이들하고 무엇을 할 것인지 계획을 세우고 일정 잡고 그다음에 여기 필요한 게 뭔지 이렇게 좀 계획을 짜서 또 필요한 것들 같이 이렇게 프로그램 짜시면 좋죠.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우리 차영주 박사님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에요. 사실 왜 너무 잘하셨는데 선생님 왜 자꾸 긴장 안 하시고 잘하셨는데 차영주 박사님, 신철 박사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고요.